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좀 꿈을 좀 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내용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그런 과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런 문제를 같이 저도 발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의견을 구하고 또 해결책을 좀 요청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왔습니다. 우선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일자리를 늘리겠대요. 이건 무슨 일자리를 줄 수 있을까요? 대입 주세요.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우리 700만 대입 문제들이 다 리타이어 할 텐데 이분들이 100세 시대를 계획한 적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지? 도대체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100세 사실 거 생각하고 사셨나요? 아니 뭐 한가 진같이 하면 손주들 좀 보다가 죽을 줄 알았지. 지금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마교는 그렇지만 뭐 마음속으로는 전혀 뭐 환갑이라는 생각 안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제가 제 지역구가 분당인데 분당에 노인정에 가보면 그 분당 노인정 회장님들은 주로 80대고요. 그분들이 이제 형님형님 하시는 분들이 90대입니다. 뭐 그 어르신들 중에 이제 어머니들은 뭐 90대가 굉장히 많으시고 한 번도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우리 오빠는 개개들 그럴 중심으로 한 대인들 앞으로 30년 뭐라고 살 거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헌금이 지금 안 거치고 있습니다. 캐톨릭 뭐 마찬가지 종교에 헌금이 안 거치고 교회가 매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한 50조를 쓰고 있습니다. 50조.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매일 학원 가서 영어 배워라, 뭐 해라 하는데 20년 뒤에 그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30년 뒤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정말 그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자녀들한테 학원을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의 학교 시스템 언제 나왔습니까? 산업화 이후에 나옵니다. 정부 산업화 이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구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한테 상징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를 이렇게 보면 인류가 지금 이 사춘기를 지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물적 팽창을 해오는 시기인데 이제 앞으로는 물적 팽창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시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말 성숙된 그래서 몸은 다 컸고 지적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 인류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얼마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뭐 이번 주에 TV에서 아마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녹화를 했더라고요. 50%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50%.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돈을 안 벌면 안 할 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 그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로봇가 대체해주고 뭐 등등등.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가 절대 없어지는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그 일자리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자리를 주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외부 효과 심각한 거죠. 사실 이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쓰레기를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여러분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미국 대륙만큼 있다는 건데요. 아시는 분? 쓰레기죠. 네, 여기는 다 아시네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제가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강연 때마다 쓰는데요. 슬라이드를. 중학교에 가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합창을 합니다. 쓰레기하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뭐라고 보여줘? 고깃대 이럽니다. 고깃대. 네. 살아야 될 시간이 많이 나올수록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자원을 리니어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자원을 얻어가지고 가공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프로덕트도 결국은 6개월 안에 쓰레기가 되고 그래서 쓰레기만 계속 생산해내는 이런 구조로 우리 산업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걸 복원하지 않으면 리사이클링하는 구조로 복원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 거냐. 식량도 결국은 생산은 다 한답니다. 먹을 만큼. 근데 이게 이제 이동 과정에서 또는 중간중간에 없어지는 게 3분의 1. 그래서 기근에 시달리는 인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류는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 지구라는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해치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없어서가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퀀텀 점프, 지식의 퀀텀 점프가 일어나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버릴 데가 없어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닥친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설사 좀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미래의 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누가 먼저 앞서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제가 듣기로는 3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은 이미 세계를 촘촘하게 신경망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디 가서 전쟁이 나든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촘촘한 네트워크 하에서 신경망이 아주 고등동물화 되거든요. 그래서 발밑에 가시가 있어도 우리가 신경을 거슬리듯이 한 사람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아주 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핏줄이 손에서 터지고 그냥 뭉개면 되는데 머릿속에 터지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반지불수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피라미드 구조에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서 파워가 어디에 파워가 있는지 잘 모르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네트워크 구조로 변해가고 있고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대통령 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심에 있는 사람이 힘을 갖는 세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누가 힘을 갖는지 잘 모르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기 위한 변수들 이것은 학력이 아니에요. 광장에 서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는데 나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거 소개해준다고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는 경쟁의 시대는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3D 프린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조를 분산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조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이 집을 이것도 지금 3D 프린터로 만든 집이었는데 한 6층짜리 빌라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집 한 세대인데 500만 원 정도는 짓는데요. 하루는 짓고요. 피자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산업통상자원회에 와서 이 에너지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는 IT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어 사장을 했었고 IT 버블에 와서 이 IT가 막 빨리 가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냐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산업통상자원에 와서 에너지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항상 근엄하게 에너지는 항상 우리가 만들어서 베풀면 되는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지금도 고객이라면 안 되고 수용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수용가라고 그럽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베푸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깨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아직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기술 수준이 안 돼요.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요, 제가 1984년에 대학을 들어가고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금성사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만지던 컴퓨터가 DPS-6라는 컴퓨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탭이나 만한 컴퓨터 옛날에 사진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눈깔쪽에 달린 테이프 드라이브. 캐비넷만한 컴퓨터가 메모리가 얼마냐면 1메가바이트였습니다. 1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이프 드라이브가 65메가바이트. 하드디스크 이따만한 아주 무거운 하드디스크가 350메가바이트. 그 기계가 얼마냐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웬만한 기업체 전산실에 항원항습기에 에어컨까지 다 달린, 정말 접근금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아주 고귀하게 모셔졌던 컴퓨터가 2억 정도 했어요. 30년 만에 아마 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휴대폰을 30년 전으로 돌려놓으면 100도 더 하는 기기죠. 그때 돈은 100도 더 하는 기기. 저는 기술은 시장에 있으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가정해보자고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획득 비용이 화석보다 쌉니다. 지금 비싸죠? 싸지는 순간이 올 거다. 분명히 온다 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왔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에다가 전기 플러그인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애니메어가 됩니다. 애니메어. 그런데 그 애니메어,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한 꼴짝에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문명화된 빌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명화된 빌리지에서 3D 프린터로 집도 짓고 도구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터넷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조지아텍 공대 석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은 인류가 새로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지적 성숙을 위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타트 라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기술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이제 완전히 혁명으로 할 수 있는 그 배행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행하는 순간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봅니다. 그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저는 반드시 온다. 왜? 리콰이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뭐 버티칼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또 IoT가 또 에너지의 그 쓰임새를 굉장히 옵티마이즈하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노동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보면, 자, 앞으로 일자리는 어떤 게 사라지느냐? 돈 안 벌면 안 하는 일자리들. 이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럼 누군가 해줄 거예요. IoT를 무슨 센서가 해주든, 로봇가 해주든, 기계가 해주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는 못 산다는 게 결론 아니겠어요? 자, 이 결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대통령께서 그냥 청정국대로 표현한 거죠. 근데 잘 모르겠다고 해요, 청정국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악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오던 나라가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수많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악기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기를 딱 지도했습니다. 훌륭한 악기를 딱 지도했는데 박수 칩니까?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만들었네 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뭐 하죠? 그 악기 가지고 뭐 하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악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악기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아니, 뭐 해야 돼요? 예?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이렇게. 악기를 만드는 전문가들과 노래를 부르는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바로 창조적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이 아직 부재합니다. 창조경제는 세 판을 짜는 거죠, 세 판. 악기 만드는 동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세 판을 짜는 건데, 과거와 같이 악기 만드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이 큰 틀 전략이 지금 사실 부재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창조경제 여당 간사하면서 지금 계속 정부에다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19조의 R&D 비용을 쓰면서 큰 틀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다. 말이 돼. 그래서 저희가 에코사이언스라는 과학적 방법론,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학적 방법론을 열심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사이언스.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경쟁자들은 누굽니까? 저는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아, 카메라는 없으니까. 예? 누구예요? 아니, 여기 멀쩡 떠오른 대로. 누구? 얘기하세요, 누구? 그냥 머리 떠오른 대로 얘기하세요. 도요타, 또 누구? 예? 도요타, 예. 또 누구? 구글. 예.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처음 도요타, BMW, 벤츠 나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쟁자인데 자동차 회사는 아니죠. 구글은 지금 무인 자동차 만들고 있어요. 드론이 날아다니고요. 지카라는 것이 차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차가 90% 이상은 다 서 있어요. 돌아다니는 차는 10%만 안 됩니다. 근데 그 차들을, 서 있는 차들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같이 나눠 쓰자는 거예요. 그럼 차가 더 팔리겠냐고요.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구글이 지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딱 들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넌 미국에서 안 줘. 구글 무인 자동차 시스템 안 준다 이거야. 현대자동차를 팔 수 있겠습니다.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인더스트리에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고 나서 물류가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어떤 분이 그 컨테이너라는 그 판을 만드는 바람에 배도, 항구도, 트럭도 다 이 물류, 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큰 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코사이언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술 개발만 하면서 되는 게 아니다. 생산, 환경, 에너지, 물류, 디자인, 문화, 재활용까지 싹이 다 고민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큰 틀의 조감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환경 안에서 R&D도 하고 표준도 만들고 인증도 만들고 인프라도 깔고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인더스트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조감도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도대체 자동차 산업의 미래, 20년대 자동차 산업은 어디 갈 건지, 그럼 그 틀을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거냐. 그럼 거기는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럼 거기에는 뭐 ICT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뭐 아니니까 드론도 있을 거고. 그걸 다 망라해서 어떤 구조로 봐야 서비스가 완성된다. 두 번째는 디자인 띵킹이라고 스탠퍼드의 디스플에서 지금 한참 핫한 이슈죠. 디자인 띵킹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디자이너들이 무슨 뭘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디자인 띵킹은 중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아이디에이션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는 거는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단계, 엠퍼사이즈. 문제를 가진 사람하고 얼마나 절실하게 공감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다 산업화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 가설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 가설을 깨고 정말로 문제의 당사자들과 공감을 해서 절실하게 그 문제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것이 디자이닝의 가장 중요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비분 세대하고 절실하게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다 리타이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카톡방에서 맨날 등산 가자는 소리만 합니다. 그럼 막걸리 먹는 사진만 올려요. 지금은 그렇다 치자요. 5년 뒤, 20년 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있어요. 앞으로 30년 살아야 돼. 근데 오늘 내가 막걸리 있으면서 먹으면서 자꾸 돈을 써. 그 돈이 점점 줄어든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부가 돈을 메꿔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자리를 줄 수 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야,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도대체 뭐냐? 미래사회가. 우리가 왜 일을 하냐? 왜 돈을 버냐? 막 이런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왜 벌지? 여러분 돈 왜 법니까? 행복하려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야 되니까 오버 인베스트를 합니다. 학사, 뭐 박사,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그냥 애를 학원 보내고 막 딸쳐서 공부를 딜시켜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실업자가 됐어요.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고. 그리고 또 설사 그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막 들어가는데 잃어버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을 잃어버려요. 개나리는 딱 봄에 보시기에만 볼 수 있어요. 아주 비관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안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이 순간에 우리 사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엄마는 밖에 나가서 100만 원을 벌다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아이는 어디 가요? 보육원에 갑니다. 보육원. 그래서 얘가 맞을지 안 맞을지 지금 이 사회가 여기가 CCTV를 달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경제성장률에 엄마가 100만 원, 보육교사가 100만 원, 200만 원을 경제성장률에 기여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엄마가 행복한 거는 자기 아이를 안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엄마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무직자입니다. 그냥 가정주부예요. 경제성장률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시간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체인지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켜도 그 공부만큼 일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다. 왜? 우리는 딱 한 번 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정신적 성숙 단계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 머릿속에서 꿈같기를 마음껏 발휘하라고 그러는데, 꿈같기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조건이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먹고는 살아야 돼, 그죠?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무슨 마음껏, 꿈같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는 해결해야지. 먹고 사는 거.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지. 이 두 가지가 주어지면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S라이프라는 그냥 이 용어도 좀 나중에 좀 좋은 말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냥 급해서 막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중한 시장, 그 리빙 코스트를 최소화하면서 자아실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혜씨, 송창식 씨, 평생 기타 친구도 먹고 살아요. 한 번 기타 딱 쳐주면 한 500만 원씩 받고 리빙 코스트를 해결합니다. 자아실현을 통해서. 네? 유재석 씨, 맨날 무식주 해결하려고 그냥 무명으로 살다가 어느 날 떴어요. 리빙 코스트를 해결합니다. 자아실현의 잉여 가치로.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자, 부모들은 야, 내가 너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1년에 아니 한 달에 100만 원만 벌 수 있도록 네가 뭐 할 건지만 빨리 해서 그거 해. 1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독립.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공부를 하든 놀든 요리를 하든 네가 알아서 해. 몇 프로 정도. 그러면 어머니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내가 지금 버는 거 가지고 애들 학원비만 안 쓰면 자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학원비를 보내냐. 자, 이렇게 많이 살면 그냥 먹고만 살아.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애들도 해방이 됩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잉여가치가 생겨요. 그래서 그 잉여가치로 자기 리빙 코스트를 해결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 잉여가치가 좀 안 나온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취미생활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도 안 나온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사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업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리빙 코스트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리빙 코스트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주유소에서 펌프질하는 거냐? 경비 쓰는 거냐? 아니네. 뭐냐? 바로 자급자족이다. 자급자족.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술이 이 자급자족을 서포트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의 그게 그건 페미니스트가 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자 문명화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한번 꿈꿔봅시다예요. 아직 됐다는 게 아닙니다. 꿈꿔봅시다. 우리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급자족이 먼저 돼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ICT를 총동원한 경로동으로 최소의 시간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을을 한번 설계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자아실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할 게 없으니까 국유지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공장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정신적 성숙된 가치를 끄집어내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적 공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왜 제가 썬빌리지라고 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순간에 전 세계가 다 문명화된 마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핀란드 이번에 갔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공부를 해요. 거기 신재생에너지 많이 쓴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썼을 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만들자라고 마음먹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수많은 기술이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도 뭐 지금 한자 하지만 뭐 정부도 별로 멋지도 않고 또 정비사들이 야 기술은 아직 안 됐고 뭐 이런 얘기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썬빌리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수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자원 얘기한다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갔었습니다. 맨발로 다녀요. 근데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썬빌리지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문명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마다가스카르 간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주면 되냐? 50분이냐 100분이냐? 곱하기 얼마? 돈 많이 나겠네. 투자합시다. 이런 개념으로 가겠지만 썬빌리지의 개념은 뭐냐? 당신들한테 문명을 제공하고 아주 경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남은 시간을 자아실현합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의 맑은 영혼 속에서 어떤 가치가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가치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가지고 3D 프린터나 모든 우리 ICT를 다 접목시켜서 아주 초경 리빙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리빙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품앗이, 재능기구 이런 옛날에 우리 마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야죠. 이런 것들을 다 되살려서 이것이 살만해 코스트 이펙티브해 라고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갈 데가 어딥니까? 우리 시골에 강원도는 말이죠 78%의 면적의 국회의원이 한 명 될 지금 2명인데 한 명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면적의 78%의 인구가 한 25만 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썬빌리지를 만들어서 우리 대공세들이 들어가서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 지난 30년 동안에 제가 자기들이 했던 것을 다시 새로운 미래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매달 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도 있을 거고 북한하고 통일되면 거기서 발전소 줄 겁니까? 송전탑을 건설할 겁니까? 썬빌리지 키트로 각 마을 단위로 문명화를 만들고요. 만약에 이 키트가 아주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도 좀 주세요, 우리도 좀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공세대들이 하나씩 썬빌리지 키트를 하나씩 들고 문명을 전파로 다니는 겁니다. 전 세계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냐? 방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내려주신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많은 기술이 있고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고 도전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어제 책이 나왔습니다. 저 책이.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작업자족하는 사람은 우리 정부에서는 무직자입니다. 실업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능기고 나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그냥 도움을 좀 줄 뿐이지 경제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지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황당한 얘기라고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이건 지금 제가 행복한 농촌 만들기 포럼을 한 1년 반째 하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냐? 자,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모든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이걸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또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 하면서 산업화 민주화 성공했다고 그 틀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자, 뭐 20년 뒤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률 8%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래부에서 국장이 나와가지고 19대 무슨 과제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19대 과제가 되면 매출을 뭐 200 몇 조를 하고, 수출 2,000원을 하고, 경제성장 8% 한다고 지금 목표가 돼 있어요. 자, 이거 하면 우리 백인세한테 뭘 해주는 건데, 백인세대가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겠다는 거예요? 에? 이게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까? 네, 그랬어요. 이게 미래의 성장 동력인데, 이 기술을 만들어서 8% 성장하면 백인세대는 뭐 합니까? 이게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까? 제가 우리 사회를 보는 단면입니다. 여기서 해당되시는 분들 좀 계시네요. 여기 해당돼 주시는 분들 계시고. 빨리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 오늘 몇 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책을 안 사셔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저게 제가 연재를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한 내용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셔도 되고요. 프린터는 값이 아깝다 그러면 그냥 하나 사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좀 더 말랑말랑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국가 또 우리 백인들과 함께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못 사는 나라를 요새 자주 가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부자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돈도 많고요. 1년에 110조를 복지 예산을 쓰는 나라입니다. 50조를 교육에 쓰는 나라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의 1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꿈꿉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런 썬빌리지의 모든 기술을 우리가 집약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포춘 500의 탑 10에 지금 에너지 회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이 썬빌리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류를 이룰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역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